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열린공감TV 원자력 X파일. 오늘은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에너지전환 포럼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석광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석광훈입니다. 예, 저는 원자력 안정화 미래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EU 텍소노미가 한때 언론에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많은 취재가 있었는데 원전이 포함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사실 작년에 EU 위원회에서 통과했죠. 그런데 EU 위원회가 어떤 데입니까? 예, 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죠. 그 유로피안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 국가로 치면 하나 행정부, 그 이제 유럽 연합 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행부에서 그 EU 텍소노미라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지난해 연말 그 자정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날치기 비슷하게 이제 그거를 제출해서, 왜냐면 그 초안도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EU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초안이 나와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수정안 같은 것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그렇게 1개월이 그렇게 흘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EU 집행 이사회라든가 그 자체 자문 그 기구들한테 이제 또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번 7월에 열렸던 이제 유럽연합 전체 그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이제 그 찬반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통과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달에는 유럽연합 내에 경제상임위와 환경상임위 두 개의 상임위가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그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는 이 텍소노미 보완 법안에 대한 어떤 그 이걸 부결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찬반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는 또 그 부결을 시키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를 한 셈이죠. 그 두 개 그 관련 상임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보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결의안이죠.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또 찬반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찬성하는 그 표가 부족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 결의안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EU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라는 거는 민간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즉 이제 실제 내용은 아니면서 분류만, 껍데기만 녹색인 그런 가짜 이제 이런 그 상품이라든가 기술들에 대해서 그런 그린워싱을 좀 없애버리고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지 어떤 그 가이드를 주는 것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그랬죠? 그린워싱이요. 예. 그게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린이 아닌데 마치 이제 그린인 것처럼 세탁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린워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것인지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그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애초에는 거기에 이제 원전이나 가스의 본 법안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원자력계와 특히 이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하면서 뒤늦게 보완 법안이라는 형태로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초안이 그 보완 법안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12월에 본 회의였지만은 거기서 이제 일단 초안이 통과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됐다. 그럼 프랑스는 70%가 원전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들어가지 않으면 프랑스는
그린 펀드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네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사실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될 텐데 네네. 그렇지 않고 원전을 고수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유럽의회 본회의의 정족수는 이제 그 전체 총 의석수는 705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 70-80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쭉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린, 뭐 EPP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원내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EU 의회 내의 원내 교섭단체들인데요. 그 7개 원내 교섭단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무소속 그 의원들이 모인 또 Non-Affiliated, NA라고 써 있는 게 또 있는데요. 그래서 총 8개의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처럼 이렇게 서로 이념적인 어떤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정치결사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찬성한다는 뜻이죠. 이 7개 위원회 중에 그죠? 네. 위원회 소속된 멤버들이 제일 위에는 66명까지 되고 그죠? 네. 뒤에는 EPP는 꽤 숫자가 많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빨간 것은 원전 가스가 네. 포함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유럽연합은 항상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경우 한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이 표결을 하면 되는데 유럽연합은 꼭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그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렇게 가면서 좀 우리에게는 좀 이걸 헷갈리게 좀 그러니까 반대를 찬성할 거냐 말 그러니까 거냐.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네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6월 달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표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녹색은 네. 원전 가스를 반대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를 찬성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정당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린부터 보시면은 의석수는 작은데 거의 대부분이 66표가 이제 원전을 포함하는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네. 반대를 했고, 네, EPP라는 당은 이제 유럽인민당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유럽연합 내에서 최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종의 원전과 가스의 찬성표를 대부분 던지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이 EPP라는 데서요. 네, 정당이요. 네. 그 SND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3인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의 상당수가 이제 반대로 EPP와 반대로 또 원전 가스를 포함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 리뉴라는 이곳은 이제 일종의 중도 우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우파인데 원전 가스를 집어넣는 안에 찬성표를 60표 가까이를 좀 집어넣고요. 반대하는 쪽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찬성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ECR, ID라는 이 그룹들은 이제 우익 또는 극우 아예 정당입니다. 예. 우수파다 나는 예, 그냥 붉은색으로 보라색으로 그냥 이렇게 나는 우파다 예. 딱 적어놨네요. 예. 그러니까 의석수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이렇게 몰표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좀 많이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좌파연합 역시 의석수는 작은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원전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표를 던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총 705석 중에서 이거를 부결을 시키려면 325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이제 278표 정도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반대하는 결의안이 이제 기각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각됐다는 의미는 작년 12월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시킨 그 초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 결사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유럽연합 내 일종의 정당별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이렇게 갈린 것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지역별로 조금 중요한 거는 또 감안해야 되는 거는 동유럽이 좀 많이, 동유럽 국가가 많이 들어와서 전체 총 705석 중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의석이 한 220석에서 뭐 200, 뭐 정확하게 계산은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 한 220석에서 250석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의 의석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들 국가들이 지금 처한 지금 현실적인 그런 그 고민은 뭐냐면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석탄 발전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는 이제 석탄 발전이 절반에서 전체 전력 공급비 중에서 50%에서 약 한 75% 사이 정도가 되는 국가들인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석탄을 빨리 폐쇄를 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가자고 계속 이제 압박을 주니까 석탄을 그 단기간 내에 빨리 이제 그 일종의 연료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고민하는 거는 원전도 있지만 사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연료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스입니다. 가스요. 가스. 예, 가스 발전을 하는 게 사실상 더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게 더 현실적인 고민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유럽연합에서 석탄 뭘로 이렇게 기후변화에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럽연합에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석탄을 빨리 폐쇄를 하고 이게 뭐 가스라도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를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그런 표심들이 이제 어떤 경제성,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원이든 그게 원전이든 가스든 간에 무언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면 요번에 저희 EU 텍소노미에서 원전과 가스를 포함시켰잖아요. 네. 포함시키는 걸 최종 결정을 한 건 셈인데 네. 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원전보다는 오히려 가스 쪽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원전 하나 건설하려면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한 15년 걸립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의 플라만빌이라든가 핀란드 올킬루토죠. 예, 다 지금 15년에 뭐 건설 비용은 20조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가스 발전을 건설하면은 뭐 짧으면 5년 이내에다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석탄을 빨리 폐쇄하고 이걸 다른 발전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스 발전이 현실적으로 더 지금 와닿는 지금 대체 원전은 뭐 10년에서 15년 이상 또 투자비도 엄청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가스죠. 가스는 당장 해도 뭐 가스도 그냥 일반 LNG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또 모르잖아요. 수소 가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텍사노미가 왜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 왜 지난달에는 왜 부결됐는데 이번엔 통과가 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통과가 됐으면 그럼 다냐? 실제로 그 초안에는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가 그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전과 가스를 무리하게 집어넣은 이 보안 법안을 만들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그 문제 제기를 사실은 그 법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게 이제 원전을 포함시킬 때 조건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내에도 일부 좀 알려져 있지만 이제 크게 사고저항성 해결료를 적용하라. 그다음에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또는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세부 계획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신 기술 기준,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를 적용해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냥 모르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사실상 그동안 그 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들, 유럽연합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그 문제의식을 사실상 이 조항들에 다 집어넣은 건데요. 세부 내용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원자력계가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K원전, 그러니까 생태계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전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원전 국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EU 텍소노미의 취지를 보면 원전과는 완전히 딴 얘기고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저항성 해결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자력계 내에서도 이미 드리마일 아일랜드라든가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모두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지르코늄 피복이 용융을 하거나 이게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원래는 다 물속에 있어야죠. 냉각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이제 공기에 노출돼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화재를 일으키거나 또는 수소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고가 더 이제 커졌는데요. 이런 그 냉각수가 상실이 되더라도 이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계가 이미 10여 년 전에도 이런 이 재료를 바꾸고 이런 고온 고압 또는 이제 중성자 피폭에도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잘 견디는 해결료 재료와 그 해결료 설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이미 10여 년 넘게 사실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용화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연항 정도 하다가 2017년부터 했다는데 네. 활발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운영할 세부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2050년이면 지금 2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들을 보면 지금 핀란드가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인데 지금 핀란드가 지금 처분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지금 40년이 걸렸고요. 옆에 있는 스웨덴은 부지 확보에만 지금 50년이 걸렸고 이거를 지금 건설 중인데 운영을 하려면 203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스웨덴은 60년 정도 소요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 이제 부지 조사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게 상암 축구장만한 그 덩치가 지하 500m, 1000m 아래에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 부지를 조사하는 문제와 그것만 10년 걸리고 다음에 수용성을 또 고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남아 있어서 참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아직까지 부지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간 저장으로 지금 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임시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 해결료를 중간 저장 방식으로 해놓고 운전을 들어가면 결국은 사용 해결료만 계속 양산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원자력진흥위원회죠. 한국 국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밝힌 것은 국내에서 이런 그 정치적 어떤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만 고려해도 국내에서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려면 37년이 소요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 저항이라든가 정치적 여건까지 다 감안하면은 우리도 결과적으로 반세기 정도가 필요한 2000년대 초에 그때 엄청난 그 경험을 했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부안 사태, 그다음에 안면도 사태 이런 쭉 소요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폐기물 처분장이 중저준위 수준으로 경주에 이제 결국 결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정한 데가 경주인데 알고 보니까 양산난층이 옆에 지나가요. 그래서 해수도 들어오고 이런 별로 안 좋은 그런 부지를 선정했는데 결국 빙글빙글 돌다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냥 탁 정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고준위 특히 사용해결료는 10만 년 이상 아주 영구적으로 처분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처한 조건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를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이제 인구 밀도 문제를 지금 따로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OECD 국가가 지금 현재 한 30여 개 국가인데요. 거기서 좀 너무 많아서 국가들이 몇 개를 빼고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나 사느냐 이걸로 이제 인구 밀도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한국이 지금 1제곱킬로미터당 약 530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국가가 이제 네덜란드 정도가 되고요. 핀란드와 스웨덴, 이게 맨 밑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그 파란색으로 25, 18 이렇게 나오죠, 숫자가. 맨 밑에서 5번째, 7번째를 보시면은 거의 밑에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 파란색이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인데요. 굉장히 OECD에서도 가장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 그 반대선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농촌에 가면은 유휴 경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용 해결료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국내도 어렵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제 체코나, 폴란드 같은 경우를 봐도 그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중간에 거기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서너 배 적지만 저기도 역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 이게 저기 동유럽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마음대로 정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각종 조항들을 다 그 규제를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핵폐기장을 부지를 선정하고 운영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코, 폴란드가 예. 우리나라 인구 밀도로 보면 예.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라는 각종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각종 조항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제라든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선진국형 제도들이고 그동안 지금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유럽연합으로 가면은 우리가 못 봤던 수많은 종류의 그 사회적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규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꼭 원전 관련된 그 안전규제가 아니더라도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10만 년까지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러면 물론 300년에서 1000년, 2000년까지도 뭐 저장하는 그런 스킴도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저장을 들어갔을 때 과연 입증된 기술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이 입증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가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하는 연한이 60년? 많아야 6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0년 동안 이 해결료의 소재 거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검증된 게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0년까지 이게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확인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처분장에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보관이 될 때 안정적으로 핵물질을 해결료봉 안에 가두고 또 그 안에 이제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 안에 가두고 이것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처분장 구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것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이번 법안에 써놓기를 2025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해결료라는 게 상용화될 거다라는 이제 법 안에다가 그걸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그 25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출처를 봤더니 미국의 에너지부가 DOE죠. 미국의 에너지부가 사고저항성 해결료의 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그 목표로 제시한 게 2025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고저항성 해결료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인데요. 크게 세 기업이 있는데 가압경수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압경수령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프라마톰사가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나 같은 비등형 경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시간표를 각자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한 주기가 2년짜리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년 단위로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끊겨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6년 정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서 특이한 게 중수로가 없습니다. 네. 중수로가 없어요. 한국하고 캐나다 말고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뭐 중수로는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고 저항성 해결료 개발도 안 하면 사실상 퇴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중수로는 이 경수로처럼 5%까지 밀집된 그런 농축된 우라늄을 쓰지 않고 천연 우라늄 쓰거든요. 그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그 중성자 투과 단면적이 굉장히 큰 그 지르코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중성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고장성 해결료처럼 스테인리스 튜브를 이용해서 해결봉을 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연소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공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사고장성 해결을 개발하기 전에 중수로는 사실상 다 이제 뭐 세계에서 쓰는 중수로 자체가 숫자가 대폭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게 왜 2년 단위로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고저항성 해결료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원자로에 가동 중인 원자로에 기존 원자로에 집어넣고 해결료 주기가 한 주기가 걸립니다. 그 한 주기가 걸리면 이제 그게 한 18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그걸 꺼내서 그거를 파괴해서 안에 뭐 해결료와 그 클래딩, 그러니까 피복에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검사한 다음에 그거를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재료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다음 주기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년 단위씩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렇게 2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네. 집어넣어가지고 네네. 해결료 봉을 집어넣어서 이 사진에 보이시는 건 왼쪽의 사진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의 가동 중 원전에다가 실험용 해결료를 개발해서 집어넣어서 한 주기, 그러니까 약 18개월을 가동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원에 해당하는 미국 내 이제 핵연구소에다가 이거를 보내서 바깥에는 이제 이거를 이동형 해결료 캐스크 안에다가 거의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직접 해결료봉을 저렇게 사람이 만지면 뭐, 한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해결료 캐스크 안에 집어넣은 셈이죠. 그래서 집어넣고. 이송용기는 이송용기. 그렇죠. 운송용기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거는 이제 그 안에 해결료 다발 안에 해결료 봉이라는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 안에 또 그거를 다시 보면은 펠릿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50원짜리 동전 그 지름의 그 두께의 그 원통형 이제 해결료 펠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감싸고 있는 클래딩이라고 하죠. 피복제가 멀쩡한지 그 안에 있는 해결료는 그럼 멀쩡하게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저 웨스팅하우스 해결료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한 15년 전에 실험에서 나온 것들을 펠릿의 한 사례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동 중인 원전 안에서 그 사고장성 해결료 개발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가지고 이송용기에 담아서 오크리치 연구소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성분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해결료를 이송용기에서 빼가지고 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크리치 연구소에서 아주 특수한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클래딩을 좀 바꿨을 때 그 안에서 해결료가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한 주기 한 번 하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해결료가 보통 이제 그 완전히 연소되는 거는 이제 보통 한 3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4.5년 태우죠. 네네. 그래서 그 18개월 한 주기, 또 다음 주기, 또 다음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다 봐야 되는데 또 그걸 그럼 그 6년이 지나면 뭐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지 그 해결료 설계와 재료가 멀쩡히 버틸 수 있는지를 6년이 지나봐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3주기 거쳐서 어느 정도 건전하냐 확인이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노심, 그렇죠. 설계적인 변수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건 또 다른 얘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스템 통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해결료만 그러면 잘 개발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결료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곧바로 기존의 원전에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의 원자로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코드, 기존의 원자로하고 궁합이 맞아야지 실제 이게 안전한 가동이 가능한 건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무게가 달라지면 지진이 왔을 때 이게 흔들리면 그 형상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부 구조물 바꾸고 나면 열 수력이라고 이제 물이 흐르는 현상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열 전달
효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다른 또 검증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핵연료 이거는 번업 테스트라고 보는데 번업 되고 나서 연소 테스트하고 나서 또 원자로 안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전을 새로 설계할 수준의 여러 가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핵연료를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르코늄 피복의 핵연료는 이미 반세기 넘게 사용해왔던 거고, 세계 원자력계가요. 과학경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적응이 잘 돼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그러니까 기존의 지르코늄 말고 다른 종류의 핵연료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개발하는 거하고 맞먹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규 원전에나 뭐 맞습니다. 예. 새로운 원자로를 그냥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계가 그 유럽 원자력 산업협회죠. 포라톰이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그 반대하는 성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조건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룰 수 없는 조건이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유라톰이죠? 포라톰. 네.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네. 아니 그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제 사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그 불만을 표출을 한 거죠. 그리고 저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가스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스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핵 폐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막 그 실제로 이렇게 폐기장을 당장 건설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당장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2025년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계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핵연료 공급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경제권에 우리가 어떻게 의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또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문제도 있지만 핵연료 공급 문제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EU 텍사노미랑 직접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 우라늄의 실제 핵연료 전체 그 서플라이 체인,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권 안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까지 합치면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이제 그 이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연료 그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중요한 게 우라늄 광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실제 우라늄을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채굴한 우라늄 광을 가지고 실제 발전용 원전의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약 한 5% 가까운 정도의 농축률을 가지고 농축해주는 농축 설비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우라늄 광 자체가 생산 설비 그 용량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세 나라가 거의 한 57% 정도로 전 세계 우라늄 광 생산 용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농축 설비 용량을 봐도 러시아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면은 거의 59%, 6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라늄 연료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고 가장 수입하는 측면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경수로에 사용하기 위해서 5% 정도까지 농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비가 러시아가 제일 많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도 사실상 러시아랑 같은 경제권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향권이죠. 뭐 블록 대 블록 지금처럼 신냉전 체제가 만약에 굳혀진다고 한다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출되는 우라늄도 제재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제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현재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고순도 농축 핵연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MR을 지금 뭐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빌 게이츠가 추진한다는 이제 그 소듐 냉각 고속로
또 결과적으로 이제 해결료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또 이른바 고순도 농축 해결료로 거기는 5%가 아니라 20%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20% 60%까지 올라가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종류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이제 뭐 빌 게이츠나 또 그거를 뭐 비슷하게 몰튼 솔트를 했던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국내 원자력 연구원이 하겠다는 그 소듐 냉각 고속로 또는 나트륨 원자로라고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는 20% 정도의 비교적 높은 농축의 해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들어간 이런 5% 이상의 순도가 높은 해결료들은 전부 다 100%, 어느 나라나 다 100%에서 그 연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10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제 가속화되게 되면은 그게 일반 상업용 원전도 문제가 되지만 이 SMR도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안전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선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사실 9.11 테러가 2011년에 벌어졌죠. 이거는 원전과 직접 연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9.11 테러가 세계적인 원자로 안전 규제 기관들에게는 이 9.11 테러가 원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전에 항공기 충돌 대책 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글 원전이죠.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하는 AP-1000 원전인 보글 원전에 이 항공기 충돌 대책을 적용하는 규제를 새로 했고 이게 이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공기가 지연이 되는데 어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건설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플라만빌이라든가 이런 원전들도 지금 건설 공기가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 항공기 충돌 대책이 건설 초기에 이게 새로 도입이 되면서 역시 건설 공기를 늦추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을 조항에 넣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군사적 공격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군사적 공격의 실질적인 그 원전 안전 규제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안전 그 위로 뭐 자포리자 원전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11 테러와 그 이후에 각국 주요 국가들의 규제 그 정책 변화를 그 선례를 봤을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은 반드시 아마 그 군사적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대책이 아마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군사 테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그것만 지금 강조되고 그것만 추진되고 있죠. 물리적 방어, 항공기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11 테러 관련돼서 지금 유럽과 미국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사례도 잠깐 좀 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 페이지 준비했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에 안전대책으로 여러 가지 내진 보강, 쓰나미 대책, 거기 항공기 충돌 대책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지금 총 11개 사업자, 원래는 기존의 가동 중 원전을 운영하는 10개 원자력 사업자와 일본 전원 개발이라고 표의 맨 아래에 이거 지금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까지 합쳐서 총 11개 사업자들이 여기 나온 원전 숫자는 17개입니다만 17개 원전에 대해서 총 5조 7천억 엔, 우리 돈으로 55조 원에 그동안 투입해서 안전 설비를 보강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항공기 충돌 대비 대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특별 중대 사고 시설이라는 줄임말로는 특종 시설이라고 합니다. 특종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지 이게 재가동이 허용이 됩니다. 일본은 항공기 충돌에 되게 민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미카제를 개발한 게 그렇죠.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공기가 가미카제식으로 날라와서 원전을 폭발시킬 수 있다. 자기네가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테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이게
일본의 현상인 것 같고 우리는 너무 무감각증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 특별 중대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공기가 충돌해서 만약에 주제어실, 원전의 주제어실이 파괴가 됐을 때 이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제2의 원격 제어실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설비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4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지금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2024년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려서 또 그걸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유럽, 일본은 9.11 테러 이후의 안전규제 대책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규제기관과 발전 사업자 모두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전이 저기에 6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중에 하나가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해결료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면 방사능이 나오니까 네. 여기를 다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원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어떤 특별한 제어 시설을 만들어서 네. 사이트에서 거기가 완전히 이제 외부 공기가 차단된 네. 그리고 지진이나 뭐 이런 데서 완전히 차단된 그런 지역에서 컨트롤 룸, 제어 통제실이 있어서 네. 거기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 시설을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한수원이 이걸 제대로 반영을 시키는지 여부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우리나라의 그 항공기 충돌 대책은 뭐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 유럽,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글쎄요, 그냥 원자로는 원래 튼튼하다 이 정도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가 보강한 그런 그 정도의 설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자포리치아 원전인데요. 그 지난 3월 4일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원전 부지 안에서 실제 그 로켓포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로켓포를 주고받은 이런 상황을 잠깐 그냥 약간 조잡하지만 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 그림부터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그림의 오른쪽 이 이제 그 원전의 입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가 이제 원전 부지 입구고요. 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드네프르 강입니다. 그 드네프르 강으로 이제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고, 저 맨 왼쪽에 이제 그 두 개 멀리 보이는 게 그 냉각탑인데, 냉각탑이 이게 지금 원전 6개면은 냉각탑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생략을 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 6개가 나란히 보이는 게 이제 가까운 거부터 1호기,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게 6호기, 이렇게 1, 2, 3, 4, 5, 6호기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기도 다수호기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 단지입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것보다 더 이제 큰 규모의 원전 단지고요. 이거는 이제 원자로형이 우리나라의 원자로형하고 좀 다른데, 그 가압경수로긴 합니다만, 러시아에서 제작해준 VVER-1000이라는 원전입니다. 러시아 노형이네요. 그렇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가 우리나라는 바깥에 있는데 이거는 원자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납 건물 안에 들어가. 원자로, 그렇죠. 원자로가 들어가 있는 경납 건물 안에 원자로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운이 좋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번 좀 그 엄청난 그 사실 원자로 안에 있는 해결료보다 네. 저장조 안에 들어가 있는 해결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로 안에 들은 해결료만 방어하는 경납용기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그 안에 경납 건물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수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때 혹시 기억이 나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쿠시마 사고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원자로 옆에 원자로 위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 이제 마련을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따로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오른쪽에 지금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 오른쪽 끝에
건식 저장 시설에 또 따로 마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이미 이제 이 지역은 이미 3월 4일, 3월 3일이 되면은 이 지역 전체가 다 자포리 지역 전체가 다 러시아군에 다 완전히 점령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원전에서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훈련 건물이라고 그러죠.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숨어 있었고 이 원전 부지 정문을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탱크라든가 일종의 장갑차를 타고 3월 4일 새벽에 이 입구를 이제 그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로켓탄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총격을 하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누가 누구를 쐈는지 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로켓탄을 가지고 서로 이제 로켓탄을 주고받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가 1호기 원전의 건물, 경락 건물에 거기에 좀로 날아가는데 경락 건물은 상대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게 또 한 발은 이제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물로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원자로 2호기하고 3호기 사이에 있는 보이는 시설이 방패물 처리 시설인데 여기에 복도를 뚫고 이제 폐쇄 탄두? 예, RPG라고 그러죠. RPG. 그 탄두가 이제 그 탄피인지 탄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탄피로 보입니다만 그 뚫고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IAEA 측에 이제 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저 멀리 사용 의결로 저장 수조가 있는 데까지 로켓탄이 2발이나 도달했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저 까맣게 보이는 사진은 실제 카메라, 그 당시 감시 카메라에 CCTV이죠. CCTV, 원격 제어되는 CCTV에 잡힌 로켓탄이 날아가는 장면들을. 교전 장면이네요? 네네네. 이거는 그냥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인공위성 사진,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작하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약간 좀 그림이 좀 조잡합니다만, 아까보다 조금 더 전체 부지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져 있는데요. 원전의 부지 입구가 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지 입구 근처에서 러시아군과 이 건물에 숨어 있던 우크라이나군 간의 이제 로켓탄이 교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설비가 손상이 됐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건물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행정 건물이기 때문에 저 건물이 파손이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뮬레이터 있는 건물요? 그렇죠, 그렇죠. 훈련 시설. 예. 근데 원자로 1호기 건물 손상됐네요. 그 경락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큰 손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원자로가 있는 경락 건물까지 날아갔다는 게 문제고요. 저 정도면 일단 뭐가 발사체를 날아와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그 충격에 의해서 진동 문제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특히 원자로 주기기나 이런 것들이 운전 중이었다라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건물이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좀 미사일이라든가 비중이 큰 공격 무기가 사용이 됐다면 그런 진동에 의해서 사용 해결로 저장 수조라든가 원자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방패물 처리 건물에도 피격이 됐고, 그다음에 원자로 6호기 맨 왼쪽에 있는 그 원자로 6호기 건물의 그 변압기에도 이게 공격이 이루어져서 변압기에 사용되는 오일이 필요한데요. 변압기에도 냉각이라든가 이런 그 변압기의 어떤 이런 절연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이 또 변압기의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고요. 사용해결로 건식 저장 시설죠. 맨 왼쪽에 보이는 원통형으로 제조가 돼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포탄이 2발이 날아갔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전 부지 입구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교육 훈련 시설 뒤에 있는 게 변전 시설입니다. 변전 시설 또 위쪽으로는 통전선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번 저 교전이 끝나고 나서 자포리차 원전에 연결된 5개의 고압 송전선로 중에서 3개의 송전선로가 결과적으로 로켓탄인지 외부 공격을 받고 3개가 차단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망가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확인을 해준 사실이고요. 외부 그 송전선이 차단이 되면 해결료를 냉각시키기 위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전원이 공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 살았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삼척에서 그 산불 났을 때 네네. 그때 똑같이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그런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때도 그랬었고요. 비상 디젤 발전기도 이제 경락 건물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기는 운이 좋게도 이번엔 비상 디젤 발전기가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비상 디젤 발전기도 얼마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우리나라나 유럽, 그러니까 서방의 과학경수들은 다 사용후의 해결료 저장 수제가 경락 건물 바깥에 그냥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로켓포로 공격을 받아도 냉각수 상실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조 건물도 아니고 서비스 빌딩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일반 수영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커빈룸 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11 테러보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들이 사실은 더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저 문제에 대해서 더. 그래서 지금 이 자포리지아 원전이 이제 전시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그 경험으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이 돼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런 원전을 두고 전시 상황이 벌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자포지아 원전에서 교전이 발생됐고, 그것이 사실 최초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포리지아 원전에서는 사고로 연결은 되지는 않았지만 교전 상태가 발생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디젤 발전기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것이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신 기술 기준으로 새로이 정리가 돼서 원전의 또 하나의 안전 위협 요인으로 우리가 기준화 해가지고 규제 목록에 추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EU 텍소노미에서 제정된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조건들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EU 텍소노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전과 가스가 포함됐다고 해서 특히 원전이 하나의 또 청정에너지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들 많이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말씀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해 주신 오늘 석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